매주 월요일에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본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네. 사실 그동안 뭐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잠시 며칠 동안 알려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그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었죠.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탈당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또 뭐 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많았고 또 이제 이낙연 대표 측과의 또 연합 관련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의 그 기자회견 같은 것도 모두 좀 연기하고 기다려준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성동갑에서 계속 주민들을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주민들이 왜 여기서 말뚝 박았냐,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이제 이런 쓴소리들을 직접 듣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지 않고 밖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무소속 출마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모습이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좀 마음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로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써놓은 질문 중에 많이 X표하고 있어요. 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네. 해놨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이낙연 보세요? 대표 얘기하시니까 네네. 생각이 드는 게 임종석 실장이 오늘 오전에 당 결정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뭐 출마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광주에서 출마 선언하려다가 갑작스러운 일 있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하고 그 와중에 임종석 실장이랑 만났다는 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임 실장이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향후 행보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 임종석 실장이라고 뭐 탈당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지는 않았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뭐 새로운 미래나 조국신당이라든지 뭐 개혁신당은 더욱더 그렇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제3지대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가 됐었던 부분을 굉장히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을로 옮기면서 전략 지역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략 지역인데 왜 중성동갑으로 또 나오려고 하냐. 본인이 거기서 예전에 재선을 했었으니까 임 전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후진에게 열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온 것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온 것이 어떠한 그 지역과의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임종석을 대신하는 것에 있어서의 감동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대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서울시의 구청장들이 보수계열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도 성동구청장은 민주당에서 정원무 구청장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원무 구청장이 그 임종석 실장의 옛날에 총선 그 의원을 했을 때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중성동갑에서 출마를 했다면 이 정원무 구청장이랑 같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었는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발벗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지역의 민심이 많이 움직일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네네. 강준혜 변호사님께서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을 왜 컷오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분이 거기서 더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가 있을 텐데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뭐 운동권 대결이다. 운동권 대 뭐 운동권 학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은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면 좋다. 나오면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이제 운동권 각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이 이제 꺾이면서 오히려 더 재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운동권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86 운동권 청산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86 운동권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요. 임종석 실장에 대한 부분도 그러고 송갑석 의원도 지금 하위 20%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86 운동권의 중심에는 그 전대협이 있는데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의원이 지금 같은 지역구에서 7번 공천을 받는 굉장한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분을 제외하고 임종석 실장이 3기 의장인데 컷오프되고 4기 의장이었던 송갑석 의원은 지금 하위 20%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86 운동권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먼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인영 의원은 그럼 왜 살아남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추미애 전 장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추미애 전 장관도 친문 계열이지만 이번에 공천학살에서 살아남고 하남갑에서 공천을 받은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향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86 운동권의 대부이지만 이분의 장인어른이 이해학 목사가 성남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성남에서의 운동권은 어떤 핵심 인물로 되어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2004년경인가요? 그때 이렇게 경찰에서 쫓기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 교회에서 피신을 했었던 것을 본인 책에다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고마움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86 운동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에서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민주당에서 뭐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86 운동권들을 선택적으로 이미 청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니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세웠다면은 임종석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는 그건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된다. 청산 먼저 해버렸네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친문이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도 친문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친문 대 친명의 구도라는 건 사실은 없지 않았나. 실체가 없는 것인데 사실 계속 이제 누가 공천을 받으면은 친명이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계속 발표를 하면서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친명이라는 이야기로 덮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면면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내부에서 친명이라는 구도가 명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도는 갈등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라든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원했던 구도가 아니었나. 그런데 사실은 열고 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하나 약간 이게 정리할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임종석 공천 배제됐을 때 그러면 86 왜 청산인데 왜 국민의힘에서 좋아하지 않냐. 근데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이제 공정성의 문제였죠. 이게 이제 어떤 비명 특히 친문을 향한 어떤 공정성 다른 여러 사례와 같이 해서 그런 공정성의 사례를 얘기한 거지 그게 무슨 86의 관점에서 얘기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종석을 얘기해도 86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우리 공천은
공정한데 너희 공천은 불공정하다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아니었나? 그 정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실상의 그 시스템은 이재명의 마음속 시스템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 임종석 실장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본인도 반드시 원내에 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속의 예, 공천이냐 짧게 좀, 아니냐라고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가 무려 15%가 당 기여도인데 그 채점자가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5%를 주는 건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사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사실은 그 공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뭐 사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점수에 반영되는 그 기준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공정성이 어디가 더 공정하고 어디가 더 불공정하냐. 그로 인한 어떤 갈등의 강도가 어디가 더 강하고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좀 문제가 제기되냐. 이런 건 이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이상민 의원에 의해서 두 번째 현역 지역구 중진위원 이제 입당인데요. 서울 영등포갑 출마 유력해 보이는데 총선에 영향을 좀 끼칠까요? 아무래도 김영주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의원이었는데요. 김영주 의원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서 노동운동 부분에 대해서 좀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노동운동의 기치를 들고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과연 그걸 지지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노동운동이라는 생각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의아해하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것은 진짜 국민을 위하고 진짜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의 국회의원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해 줄지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큰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보수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서는 제일 먼저 인선을 했던 것이 본인의 비서실장인데요. 지금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동 의원이 비서실장인데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의 사내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김영동 의원이 선임이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안동 예천에서의 지역구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본인이 과거에 계속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바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에 대한 확장 그리고 노동에 대한 또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김영주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어쨌든 다른 목소리 내겠다. 그리고 노동운동이라든지 좀 더 중도 확장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쪽으로 오셨고 그 입당을 하셨고 그리고 김영주 의원도 왔는데 두 분 다 그 굉장히 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민 의원도 본인이 국회의장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명확히 밝히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했고 저는 김영주 부의장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비례대표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에서 영등포 갑에서 3선해서 지금 4선을 하신 분인데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민주당 몫에. 근데 여성 국회 부의장이고 만약에 한 번 더 했을 때 국회의장을 노린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5선이면 돼요. 예, 5선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도 이번에 당을 바꿔서라도 그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약간 여담인데 그 복장이 두 분이 한동훈, 김영주 두 분 복장이 보니까 뭐 스웨터에 청바지에 뭐 짜고 온 건 아닐 텐데 뭐 그렇더라고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운동화를 많이 신고 이렇게 복장이 원래 캐주얼하게 많이 입고 그러십니까? 다니시는 분이셔가지고 예, 뭐 그런 것이 뭐 특별히 눈에 띄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한노총 사내변호사 출신이지만 한노총에 있을 때도 결코 노동자 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국회의원 4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전혀 그런 노동운동 쪽보다는 그분이 진짜 안동 출신이고 그런 점 때문에 안동의 새로운 그 당시에 이제 공천을 받을 때도 안동 출신의 그리고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행정고시라든지 그런 고시를 패스한 사람에 대한 공천이면 받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공천을 받은 건데 노동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한노총에 너무 오랫동안 계셨다.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이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됐다 이런 점수까지 밝혔어요. 근데 김 부의장은 이미 지난 국회 19대 20대 국회에서 다 해명이 된 사안으로 자신은 검찰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경 조사조차 안 받은 사람이 소명 안 했다고 0점 처리됐다? 이건 민주당의 다른 분들 좀 비교해서 억울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얘기를 0점 처리됐다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는 공관위원장이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탈당과 입당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스피커의 문제를 봤을 때 이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 김영주 의장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주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만약에 있다 해도 19대 20대 국회에서 다 끝난 일인데 왜 21대 이 4년 동안의 점수를 매기는 거에서 이게 0점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왔다는 거는 스피커에 전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 0점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임효배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김영주 의원이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최소한의 이제 왜 그러면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고 있는 김영주 의원에 대한 것이 탈락이 되느냐에 대한 언급인 것이고 그렇게 치면은 뭐 당대표가 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다 스피커로 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안기령 민주당 부대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안기령 부대는 우리 당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라든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면서 다 지적을 하는데 지적이 적절하지가 않다. 오히려 그 내용, 그 스피커보다도 그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구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 좀 전에 인터뷰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추징금? 했던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발언 내용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명령대전 확정됐습니다. 뭐 그 지역구에서 한번 어색한 조우를 하기도 했어요. 두 분이 이제 신경전도 시작된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이천수 축구 선수 전 국가대표하고 같이 이제 다니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명령대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서 결국 오셨군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코미디가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이분이 지금
검사도 하시고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도 하시고 정치계에 입문한 지도 꽤 되셨는데 그 첫 마디가 결국 오셨군요라니 그것은 도전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천이 늦게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좀 이 부분을 정치를 조금 희화화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남의 도전자잖아요. 동네 와서 주인 행세했다 그런 도전자잖아요. 뜻인가요? 도전자가 오히려 마치 이제 터줏대감인 것처럼 하는 발언이 좀 재밌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단수공천 결정이 나와서 이제 뭐 명령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다고 하는데 좀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결국 오셨군요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불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옮긴다거나 비례로 나간다거나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 그 개항을에 있어서 단수공천이 이제 주말에 결정이 됐지만 좀 오래 걸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원희룡 장관은 그 부분 본인의 어떠한 지금 당 내에서의 흔들리고 있는 이 부분을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셨군요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부분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개항을이 최근에 지역구 그 변경이 되면서 네.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개항갑에서 을로 옮기고 계산 13동은 원래 개항을이었는데 갑 쪽으로 옮긴 게 최근에 드러난 거죠.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근데 이게 조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21대 선거에서 유동수 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한테 26.58% 차이로 이겼던 게 작전서운동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을에서 갑으로 넘어간 그 명룡대전의 지역구였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개항 갑으로 넘어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그 보궐선거 들어갔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는 10% 정도 차이로 윤영선 후보가 졌거든요. 근데 넘어간 지역이 박빙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세가 조금 강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계산 1동은 민주당이 좀 신경을 썼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거 선관위에서의 획정대로 한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인구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요거는 한 번은 다시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미 법상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게리맨더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짚고 싶고요. 어쨌든 뭐 지금 개항을에서 뭐 미니 대선이라고 하는데 명동대전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선거구 획정에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그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지역구가 조정이 됐다. 그리고 지금 뭐 인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한들 두 인물 간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거를 무리하게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추측조차도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뭐 이 불공정 논란에 굉장히 논란이 생길 텐데 그런 건 좀 그런 추측도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좀 계속 거리를 이제 두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또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이제 1호 이제 인재 영입된 분이 신장식 변호사란 말이에요. 신장식 변호사는 MBC에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분이고 사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로 추천을 하지 않고 공천을 하지 않고 이제 비례로만 나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례로만 나설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지금 바로 아니면은 뭐 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합친다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원하는 것이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라는 기치하에 지금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에서 이제 계속 그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 더 좌측, 민주당보다 좌측으로 가서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에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합친다거나 뭐 총선 후에 바로 합친다거나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 강령을 보면은 대학 입시의 기회균등이라는 게 강령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것으로 지금 실형 2년을 받은 분이 당 대표로 지금 선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이걸로 과거에 한 17년 전쯤에 형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그 비례대표에서 이제 그 다시 사퇴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분 하는 얘기는 본인이 음주운전 했었던 부분들 인정하면서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보장법 이런 거 법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그 본인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대학 입시의 기회균등이라는 걸 당의 강령으로 넣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던 1호 영입 인재는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보장법 이런 거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